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8,0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생존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상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승욱 아시아 희망나무 대표, 오승용 킹빙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정 대표님, 네. 튀르키예 대지진 규모하고 지금 사상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그제 6일 새벽에 7.8 규모의 강진이 튀르키예 지역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파가 인근 국가인 시리아까지 퍼지면서 그 피해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8,100명, 사망자가 8,10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7.8, 튀르키예에서 7.8이라는 지진이 있었던 게 1939년에 있었더라고요, 기록이. 네네. 이게 사망자가 그때 3,300명이 났었고 가장 최근은 1999년에 7.6이 났었고 이때는 17,000명이 사망한 걸로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피해 규모나 지진의 강도를 볼 때 지금 7.8이면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크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지진 피해의 3요소, 피해를 늘리는 3요소가 지진을 대비하기 좀 어려운 사각지대, 그리고 취약 시간대, 그리고 인구가 밀집한 그 대도시일 경우에 피해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3박자가 전부 다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주로 북부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부 쪽이거든요.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진 발생한 지역의 근처에 6번째로 큰 도시, 인구가 200만 명이 사는 대도시가 있었고, 또 발생 시간이 새벽 3시,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 17분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가 컸을 것이고, 앞으로 아마 좀 더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파악하신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지 상황은 현재 그쪽 지역에 강추위가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떤 그 사고 지역에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강추위 때문에 그 시간이 아주 상당히 단축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현지인들이 지금 건물 붕괴의 위험 때문에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거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한용품 등 그런 지원 물품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가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 튀르키예 지역에 현재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생사 확인을 했더니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다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굉장히 영하의 기온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추운데 집에는 절대 못 가고 네네.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가지를 못하니까 뭐 다들 공원이나 이런 그렇죠. 운동장 이런 데 모여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뭘 가져나온 것도 없이 그래 덜덜 떨고 있다고 그래서 아, 이거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현지 상황은, 그리고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응하는 것도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는 피해 확인조차가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시리아는 우리가 이제 국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사관이 없어서 이제 파악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구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 최소 2,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외신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반군 지역, 반군이 점령한 지역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호 물자가 전달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유일한 전달 통로인 그 검문소로 향하는 도로가 지진 때문에 파괴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리아에서도 상당한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용 대표님, 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 지진 나고 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곧바로 이제 구조대, 뭐 규모로는 구조대 규모가 전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조대를 보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튀르키예가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 곧바로 5천 명의 부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전례가 있고 그 이후로 이제 형제국가라고 지금까지 지칭하면서 우호 관계를 맺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 이후에도 곧바로 한국 정부에서도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호 물품들도 지금 보낼 예정이긴 한데 아마 이 지금 현재 피해 상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층대에서 일어났던 유발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이 아니라 첫 번째 지진과 두 번째 지진이 전혀 다른 단층대에서 있었던 별개의 두 개의 지진인데 이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페이저 등급이 있는데 레드 등급입니다. 첫 번째 지진이 최대 1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이 오렌지 등급인데 이건 1,000명까지 죽을 수 있는 규모인데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도 어렵다라는 거고 또 이제 구호 물품이나 구호대가 가더라도 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안반대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이. 그래서 지하에서 대규모 안반지대가 붕괴해서 지표층까지 추가로 붕괴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구호 활동 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광주에서도 튀르키예로 떠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은 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어제 발대식을 갖고 이제 뭐 오늘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재난 지역에 그동안 긴급 구호단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긴급 구호단을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대표님 계시는 아시아 희망나무가 네. 사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왜 나라가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이걸 나서가지고 또 그 위험한 데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충분히, 저도 이제 보통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이제 저희가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있었을 때부터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뭐 네팔 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진 지역 그리고 뭐 태풍, 홍수 피해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핀란드 국경지에 난민이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도 긴급 구호단을 다녀왔었는데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가서 보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속도가 느립니다. 시간이 느려요. 현장까지 부도다는데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현지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부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민간 차원에서는 일단은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언제 출발하셔서 가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서정성 우리 아시아 희망나무 이사장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의료인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한 4명 정도 해서 일단 선발대 개념으로 갑니다. 아직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발대 개념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3일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일단은 현지 상황, 현지에서 저희가 준비한 방한용품들, 지원 물품들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 지원들 좀 하면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현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오승용 대표님, 이제 제가 방금 정 대표께도 물어봤지만 광주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80년 5월을 같이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대동정신이라는 느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찌 보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5.18 당시 고립된 상황에서도 대동정신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동아시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광주가 이런 지원 활동들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기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그런 경험들을 이런 구호 활동을 통해서 풀어낸다면 저는 이제 광주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도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그 튀르키예 어느 활동가가 SNS에 그런 글 올렸더라고요. 커피 3잔 값이면 담요 5장을 살 수 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구호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서 광주 시민들께서도 좀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튀르키예 정부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피해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상당히 좀 안 좋고 또 고립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이제 계엄령 선포가 늦었다라든지 뭐 이제 국민들이 느꼈을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정부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좀 언론을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렇게 고립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오 대표님 그 좀 우려되는 점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첫 지진이 일어났던 7.8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 동아나톨리아 단층대인데요. 거기가 안반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지진이 안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7.8 지진에서 봤듯이 지진의 안전한 지역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층대에 대한 정밀 조사는 국가적인 어떤 그 재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탐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의 세이안이라는 곳에서 지금 송유관에서 유출 사고가 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이 지진이 일어난 곳 근처를 이 송유관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자칫 이 송유관이 파괴되면서 화재라도 발생했을 경우 큰 사고가 더 추가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송유관을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유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이 분쟁 당사국입니다. 내전 상태에서 쿠르드 방부족들을 튀르키예가 학살한 그런 전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지진으로 공동의 피해를 입는 입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리아와 긴장 관계는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뭐 의도치 않았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가시죠. 네, 긴급 네. 구조대가 급파되는데 가서 정말 저희 지역에서 광주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잘 알아서 오시면 네. 저희도 어떻게든 네네. 그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승욱 아시아 희망나무 대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 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리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현장을 누비면서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 답하기 어려우시지만 컷오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오늘 내일 예비 경선에서 당대표 4명 이제 뽑히는데요.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3위를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계열이라고 하는 천하람 후보,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아주 백중세를 가지고 3위를 다투기 때문에 4명이 이 본선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가 몇 명이 나와서 몇 명 정도나 지금 컷오프가 되나요? 지금 1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 8명이 이제 본선에 올라갑니다. 본선에서 4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 11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11명 전원. 청년 최고위원은 1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 대표님께서는 국민의힘 컷오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여론조사상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김기현 후보의 독주 속에 안철수 그리고 천하람, 황교안 뭐 4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근데 사실상 뭐 황교안 후보나 천하람 후보는 어떤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후보는 아닌 것 같지만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의 경우는 이른바 유승민, 이준석계를 대표해서 반윤 세력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황교안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컷오프를 통과해서 대표 토론회에서 선거 부정 얘기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보는 재미는 두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때 당심이라고 했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하고 나서 김기현 후보가 계속 찾아갔었잖아요. 사실상 뭐 횟수로 따지면 상고 처리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연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전당대회 뭐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칠까요? 저는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애초에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나경원과 김기현일 때 안철수 지지층이 나경원으로 이동하고 안철수 때 김기현일 때 나경원 지지층이 이동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상으로는 나옵니다만 당원 구조를 보면 나경원 후보의 후보는 아닙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들은 과거 2020년, 21년 당시에 이른바 태극기 당원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원들이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로 이동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념적인 거리감이 훨씬 더 가까운 김기현 후보로 이동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에 바로 드러난 측면이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 후보가 45.3%, 안철수 후보가 40.4%를 얻었는데요. 나경원 효과 플러스 비윤, 반윤층들이 천하람으로 10% 정도 가까이 결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이 양쪽으로 분산돼 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후보의 어떤 연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반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보수이 강세적에서 오랜 동안 정치적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기현을 돕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이 보수 지지층들의 핵심적인 여론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이 지지를 받고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책임 당원들과의 일반 당원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현격한 차별성을 바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시작한 당원 여론조사가 내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6,000명? 6,000명. 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상 뭐 본경선이 가기도 전에 확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1위가? 이제 그걸 발표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4명 후보로 들어서는데 어느 후보가 뭐 한 60% 그리고 2위가 30몇 %, 이런 된다고 하면 아무리 발표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으로 다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예비 경선에서의 분석은 결국 최종 경선 50%가 넘지 못했을 때 양자 대결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하는데 아마 이번 내일 분석을 해보면은
양자 대결이 가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석이 지금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영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본 경선에서 결선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는 결선 투표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이제 아무리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전당대회가 조직선거라고는 하지만 80만 명 조직선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과 동떨어진 조직선거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후보가 어떤 본인의 어떤 가치와 비전에 입각해서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상당 부분 이 투표에서 이탈하거나 소신 투표 대신에 어떤 대세 편승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1차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 나경원 전 의원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그런 동력을 얻은 것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물론 나 전 의원을 이제 포섭한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인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선거 경우는 중립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뭐 공직선거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현행법 위반이 되겠지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중립성 의무는 없긴 하지만 전례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전당대회가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전당대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전당대회는 제가 처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있지 압박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도의적 정치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야 정국의 문제가 상당히 대통령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가 있는데 169석이라는 민주당의 거대 야당이 대통령 출발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현안에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당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이래 가지고 본인의 국정 철학 소신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내가 그 전에 해오지 못했던 당의 경험을 이번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애정심이나 아니면 자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내 국정 소신이 바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이 전당대회 관여라는 내용은 바로 관심이 좀 크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크게 문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의 대통령 발목 잡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전당대회를 좀 강하게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본인의 색깔이 확실해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좀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거지. 관심이 커졌다는 말씀인 거죠. 관여는 아니고. 그렇죠. 대선 전국에서도 이준석 당대표 가출 문제로 이게 보수의 정당인가라는 회의감을 가졌을 것이고, 우리 대통령 당선돼서부터도 계속 우리 당 내에 발목 잡기가 또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외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내에서 확실한 기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힘들었다. 이것을 철저히 분석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한 관심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관심이 좀 지나쳐서 결국 개입이 아니냐라는 비판인 건데 관심을 안 두시고 공개적으로는 두지 않으시고 물밑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핵관이라는 분들이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윤핵관을 만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준석으로부터 나온 말이 바로 윤핵관인데 이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안철수 후보도 쓰고 있고 결국 나경원 후보가 사라지니까 또 다른 후보로 모두 뭉치는 것. 지금 보면 안철수를 뭉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이 핵관을 만드는 세력들이 또 하나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구나. 안철수가 어느 정도 조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리더십이 강했더라면 이준석께는 맹목적으로 올인했을 겁니다. 안철수에.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이랄지 조직관리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천하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급작스럽게 낸 건데 아마 이준석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네. 흥행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왜 전당대회를 한 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서는 안 될 사람들 다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뭐 개국 콘서트에서 애정남, 뭐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찍정남, 찍어서는 안 될 사람을 정해주는 남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검찰화라고 봅니다. 상명하복을 조직적인 특성으로 하는 검찰 조직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은 다르다는 것이죠. 정당이, 집권당이 상명하복 검찰 조직화 되어버리면은 그 정당은 죽은 겁니다. 전 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일정 부분 좀 그러는 게 그러면 왜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 지금 수십 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이 정당이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 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불과 5, 6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이 정당 이름도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헷갈리긴 합니다. 집권당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른바 진박, 친박, 누가 더 순도가 높은가 경쟁하는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았고 결국 그렇게 가다가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탄핵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국민의힘에게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내년 총선이 중요하니까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토록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당선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일반적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의 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 집행부에 당내 주요 직책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준석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내부 분열이 더 두렵고 위험하다라는 것이 판단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 교수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해찬, 이낙연 모든 당 대표들이 계셨지만은 그 수십 년 엄청난 정치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나서부터는 모든 체제가 일사불란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달님에게 향하는 그 시선들은 감히 밖으로 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을 가지고 나온 민주당이 맞는가 이럴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 국정 수행과 또 소수 여당으로서의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여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 네, 여당의 전당대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가결했습니다. 이 야당의 이상민 장관의 가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참 무서운 무소불위의 이
야당의 권력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또 봅니다마는 75년 헌정사상 국무위원을 탄핵한 경우는 이번 처음입니다. 하라는 일들은 하지 않고 이재명 방탄을 위하는 그 일사불란한 무소불위 권력은 아마도 오늘 이 순간 이후에 민주당에게는 역풍으로 돌아올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돼야 되고 위반이 되면서도 그 행위가 국민과 국가에게 형격한 저해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국무위원의 탄핵이 되는데 국무위원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하고 법률 위반한 게 있습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민주당도 없다는 건 알아요. 다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통령 마음은 그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교체하면 또 다수당의 힘으로 또 할 것이고 결국 장관 교체로 인해서 국정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국정 수행은 거의 어렵다. 그래서 협치 없는 야당 속에서 한 번 들어주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다시 도의적 정치적 문제로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상민 장관 사퇴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끝까지 사퇴를 안 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왔다라는 것이 과거 국회 행정부 관계에서 관례였었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탄핵 소추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가 위배되는지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문에 이른바 열거적 사유라고 합니다. 앞으로 4가지의 큰 사유를 열거하면서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탄핵할 수 있다라고 일종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정해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뇌물수수, 횡령 등의 부정부패, 임의로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을 통해서 삼권 분립을 침해했을 때, 세 번째는 국가 조직을 악용해서 국민을 탄압했을 때, 네 번째는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했을 때, 이 열거적 사유입니다. 근데 이 열거적 사유에 이태원 관련된 부분이 어디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 갈 경우에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이것을 탄핵 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형사법적 수출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떤 지난번 경찰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이 면책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후폭풍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생기니까 연이어서 야당도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 대표님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번 탄핵 소추안 결정으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제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180일 이내. 근데 헌법재판소가 180일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정 과정이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 가능성이 크고 그 시점이 예컨대 만약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정하게 된다면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효성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도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이 예상되니까 차관을 정치인 출신으로 임명해서 장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공백을 없애겠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국회에서의 탄핵안
간 가결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강대강 대치 정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물론 법적 책임으로 따지고 들면 이제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공직자를 단순히 법적 책임으로만 이제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비판과 정치적으로는 이미 저는 이상민 장관은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구속하거나 신분에 제약을 가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이상민 장관 본인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선 대응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실 좀 예상이신지요? 지금 이 탄핵 자체를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탄핵을 아주 줄기차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쟁의 도구를 이미 쓰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 탄핵이 되면 또 다른 탄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최종의 탄핵은 대통령으로 올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과 여당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본인이 반대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빨리 끝날 수가 있고 우리 오 교수님 말씀했듯이 아주 실세의 차관이 이제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 실세의 차관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또 지키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작은 모임에서 개모임 같은 데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그런 부서에 있는 분을 공백을 시키고 국정 혼란을 가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진즉부터 예상하고 아주 실세형 차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최고로 거의 장관 이상급 대우하면서 실세형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답답한 게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까 퇴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기소해서 구속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직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적 책임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도덕적 책임도 아는데 이인재 용산경찰서장을 여러분이 보듯이 뒷짐짓고 그 근거에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119 비상실장은 받지도 않고 퇴근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합리적 의심으로 이건 충분히 어떤 세력과 결탁했고 장관 탄핵을 위한 또 다른 탄핵을 위한 술수였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 정말 경찰과 구청장과 모든 관계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했다. 당연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열띤 토론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사선 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어제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비전 합동 발표회가 있었는데 의원님은 뭐 어떤 점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저는 몇 가지 네. 그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네. 얘기했습니다. 일단 뺄셈 정치의 DNA가 아니라 네. 덧셈 정치의 DNA로 변화시키자. 또 우리 국민의힘이 이익 집단이 아닌 네. 좀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충실한 정당으로 변모시키자. 또 우리 당을 완전한 서비스 정당으로 만들자. 서비스 정당? 서비스. 어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중앙당 민원국이라든지 국민의힘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112 같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네. 또 하나는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당원들, 책임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책임 당원들이 30~40%가 연명을 하면은 네. 그 책임 당원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걸 당원 소환제라고 합니다.
지금 없나요? 당원 아직 소환제? 없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원 소환제를 하자. 네. 그래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원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협위원장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아까 의원직 소환은 의원직 아니고? 소환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총선에 잘 못하면은 못 나오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시켜버리겠다. 당원들의 힘을 오히려 네. 이 보강시키는 그런 거. 예를 들면은 또 대표 직속하에 네. 신문고 제도를 만들자. 당협이나 중앙당에 비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신고하도록 하자. 사실 당협에 비사실이 많습니다. 근데 당협의 비사실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네. 그 당의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신문고. 지금 신문고도 없나요? 없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당 대표한테 네. 몰래 알릴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윤리나 어디에 회부를 해서 이제 당협위원장 네. 지위를 박탈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수도권 대표론입니다. 네. 수도권의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네.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윤상현은 그동안에 연고 없는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2016년, 2020년 생활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수도권 싸움에 능한 전사다. 최고의 전략가다. 최고의 전사다. 그래서 저를 지지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당대표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지역구가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얼굴로 치르는데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안철수 의원도 수도권 의원이죠. 네. 그 수도권 의원인데 수도권도 저희 같은 수도권 의원하고 또 안철수 의원은 분당 분당이랑 인천이랑 이제 싸워본 완전히 지역이 다르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저는 처절하게 싸움을 했고 또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의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텃밭 지역에서 정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현재 분당갑이 텃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 또 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남권 아닙니까?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수도권의 처절한 정서를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55%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60% 만들겠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나와도 충분히 당선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강북에 나와가지고 한번 선거를 진두지휘해라. 울산에 계시지 울산에 말고. 계시지 말고 과거 정몽준 의원이 울산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동작을, 싸웠거든요. 예. 동작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결기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당대표 컷오프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통과? 모든 건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누가 4강에 올라갈 거냐.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도 법조인이잖아요. 네. 김기현 의원도 법조인, 천하람도 법조인, 네. 또 우리 황교안도 법조인. 지금 법조인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강 안에는 이제 저같이 외교안보통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서로 전당대회 흥행도 되고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 저는 우리 당원분들을 믿습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 지지를 사실상 지지를 선언했는데 김기현 네. 의원이 거의 삼고초려를 했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주저앉힐 때는 언제고 무슨 학폭 가해자가 합의서 뭐 써달라고 찾아다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제 일단 지지 선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전 인수격으로 김기현 측에서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 지지 하겠다. 선언은 그런데 이제 뭐 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인식을 공유합니다. 저도 인식을 공유하고 인식의 공유의 지점이 뭐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인식을 공유하는데 사실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초선 의원들이 50명이 연판장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세상 제가 정치하면서 정당사에서 50명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자기 선배 동료를 이런 식으로 집단 린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 50명 중에 나경원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보좌관 분도 했던 분이 있고 들어가는데 공천을 인간적으로 많이 좀, 도와준 네.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게 봐야 이제 될까요? 이거요. 어떻게 봐야 돼? 공천에 목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공천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을 때 김기현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말렸어야죠. 응? 네. 초선 의원들을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야 그게 당 대표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올라타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거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네. 그거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이 철수를 하니까 네. 지금 와서 한 지금 3차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초선 의원들 한 10명이 또 연판장을 네. 쓴 사람이 또 찾아갔어요. 아, 이게 뭡니까? 솔직히 병 주고 약 주고. 나경원 의원도 자기 배알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지지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 뭐 배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김기현 의원 지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한 거는 뭐 아니요. 배경 같은 건 당에 예를 들어서 네. 나경원 의원이 제 누가 되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 선거가 절박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의 자산으로서 총선에서 역할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당이 깨질 걸 우려했다? 네. 지금 당이 깨지는 거 우려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걸 우려해요. 네. 지금 웬만하면 사람들 갖다 놓고 반윤 딱지 붙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인식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지 본인이 김기현 후보를 손들어준 건 아니다. 만약에 손들어줬으면 어제 그 둘이 서 있는 장면 봤습니까? 그 약간 얼굴 표정이 얼굴 표정이요 서로 흔쾌하지 않아요. 어디 도살장에 끌려 나온 뭐 같이 그냥 딱 굳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싫으면 안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 밥 근데 먹으러? 나경원 의원은 네. 뭐 여러 가지 또 주류측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지금 뭐 당이 깨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 맡았던 뭐 어제부로 그만둔다고 네, 하긴 예. 했는데 심평 변호사가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안 되면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고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있나요? 저는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정말로 결국 최근에 네.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 측하고 여러 얘기 오가는 거 보면은 정말 우려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네. 일단 우리 네.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계속 반윤 딱지를 붙이잖아요. 이 반윤 딱지를 붙이면은 정말로 반윤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치권의 생리예요. 그런데 지금 심평 변호사 얘기는 아주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네. 응? 만약에 안철수가 되면은 뭐 탈당하고 정계 개편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네. 하나의 충분한 시나리오여서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하고의 어떤 네. 불신의 골이 깊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자인데 정권에 공동 창업자인데도 현재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사실 제가 그걸 막으려고 네.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불신의 골을 메꿔보려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실 네. 우리 두 분 후보도 제가 처음 만남을 중재를 했거든요. 네. 만남을 중재를 하고 후보 단일화 촉구하는 메시지를 제가 처음으로 내고 결국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 이런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위 과정에서 그랬고 그게 네. 이제 아마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네. 당권에 뛰어들 타이밍을 좀 잘못 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네. 2016년도 공천한 거 보세요. 이 옥새 나르샤 파동도 있고 결국 공천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거의 중심에는 공천이 내년 총선에서 누가 공천할 거냐의 문제로 가는데 네. 결국 이 대권 후보형 대표는 결국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 자기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 지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심평 변호사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뛰어든 겁니다. 사실. 이 정계 개편 설계자로 지목이 됐는데 김한길 국민통합
위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없어야 된다고. 저도 근데 똑같은 보통 입장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전망이나 예상으로 답을 하는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위 비슷하게 답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생기면은 뭐 탈당이 있을 수도 있고 정계 개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런 거를 다 상정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그런 시나리오를 아마 상정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 제가 그래서 뛰어든 겁니다. 이 원팀이 안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페이스북에 덧셈 정치, 윤상현의 덧셈 정치 이렇게 슬로건처럼 적으셨던데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맞습니다. 덧셈 정치라는 게 네. 안철수 후보랑 우리랑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뭉쳐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당의 분열 조짐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가운데 중간 지점에 윤상현이 있다. 서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또 통합시키고 또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원팀을 만드는 그런 실무형 당대표가 필요하다.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그런 화합, 실무 이런 게 안 되나요? 뭐 공천 그분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신에 여기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이준석 쪽하고도 그렇지. 유승민 쪽하고도 그렇지. 안철수 쪽하고도 그렇지. 새 이 부류하고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두루두루 다 끌어안고 화합하고 가려면은 윤상현이 돼야 된다. 그런 그래서 말씀. 시간상 요거 하나만 좀 여쭤요. 페이스북에 그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조국 단상 이래갖고 조로남불 사필 규정 이재명도 이하 동문 뭐 이렇게 적으셨는데 짧게 냈습니다. 약간 뭐 사원절고 한시 같은 느낌도 나는데 뭐 어떤 취지로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안타깝습니다만 네. 일단 반칙과 특권 이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네. 딸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억울하다 했는데 일단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할 수밖에 없다. 조민 씨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난 떳떳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럼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법원의 판결이니까 일단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좀 국민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활동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나와서 그 뭐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자기들 가족한테 정말 가혹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조민 씨한테 뭐 한마디 한다면은 거기에 오는 그 응원의 댓글을 보면은 그게 결국은 진영 논리에 휩싸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국민 전체의 어떤 감성이나 정서를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국내임 당대표 왜 윤상현이 되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뺄셈 정치의 DNA. 내 동료를 적으로 돌리고 내치고 징계하고 뭐 나경원 의원 사태 이런 정치를 하지 말자. 원팀으로 뭉치자. 원팀으로 뭉치는 데 있어서 윤상현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 특히 대통령하고의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당정 조화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뭐냐. 대통령에게 당신과 민심을 과감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또 자신 있는 게 윤상현이다. 그리고 수도권 승리, 수도권 싸움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 수도권에 맞는 전략과 메시지를 낼 사람 그게 바로 윤상현이다. 그런 면에서 꼭 윤상현이를 집어넣어 달라.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점 장례식장. 브랜드 가구에서 명품 가구까지
빅거울 가구 백화점 할인 대잔치 2월 3일부터 19일까지 빅거울 가구 백화점 새해 첫 정기 세일 신가지구 사거리 빅거울 가구 백화점 주차장 탱크를 몰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